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료보험 재정을 이쪽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는 얼마 전에 손가락이 부러진 간호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을 하고 이럴 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외상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진정성 갖고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SUBS 취재 파일 제1부의 진행을 맡은 앵커 김건우입니다. 최근 북한 귀순병사의 응급치료를 맡은 권역 외상센터. 매우 위급한 상황의 치료를 담당하는 이곳이 사회 전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세영 기자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원세영 기자. 권역 외상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권역 외상센터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권역 외상센터는 보통 낙상이나 교통사고, 총상, 자상 등의 심각한 중증 외상 환자들이 중점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건 없건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왔을 때 10분 내에 처치할 수 있도록 외상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로 구성된 전문팀이 24시간 365일 상주합니다. 그런데 이 권역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인 이 교수가 귀순병사 상태 브리핑과 JTBC 뉴스룸 인터뷰 등에서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과 이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어 이국종 교수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열악한 현실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 결국 외상센터의 지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아직도 여전하다는 그런 점은 권역 외상센터의 이슈가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1년 아덴만 영웅 석혜근 선장을 기억하시나요? 이국종 교수는 석 선장을 치료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 외상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국내의 열악한 중증 외상 환자 응급치료 시스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이국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에 대한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정된 법률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권역 외상센터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해 이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문제점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권역 외상센터를 16곳으로 늘렸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9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 권역 외상센터의 핵심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의료진 부족 문제입니다. 전국에 분포한 16곳의 권역 외상센터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은 9군데에 불과한데요. 그 9군데 중에서도 정부가 지원한 20명가량의 전문의 수를 채우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전문 외과의 수가 이렇게 부족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강도 높은 업무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계속되는 진료비 삭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빈약한 처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에서 비롯되는 인력난의 실상에 대해 저희 SUBS 취재 파일에선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김주영 씨를 취재해보았습니다. 다른 내과 이런 쪽에서는 인턴들이 많이 전공의를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일하는데 사실은 전공의가 없어서 다른 데서 파견이 와야 돼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수급이 되는 그런 의사들이 직접 장직도 서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맡는 일들이 많아서 간호사는 인력난이 되게 심해요. 한두기를 일하면서 간호사 6이 환자 14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많으면 3명을 보는 이런 식인데 이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 환자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 2명의 환자는 거의 치료를 못 받고. 네, 인터뷰에 따르면 전공의가 없어 다른 곳에서 파견을 오고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서며 간호사 1명당 최대 환자 3명을 모니터할 정도로 현재 의료진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원들의 의료진 수는 영미권 선진국 병원들의 의료진 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상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 전문의 지원 예산이 남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외상센터의 의료진들에 대한 상대적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중증 외상 수술은 육체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매우 심하며 의료진은 언제든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환자를 24시간 관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적은 반면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헬기를 타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일도 응급 환자의 분변, 피가 튀며 진행하는 수술과 수술과 진료로 인해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외과 의사의 지원율은 줄곧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의료진이 현장에 나가거나 진료를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증 외상센터와 외과의에 대해 현 의과대학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에 오기 위해 노력하고 의과대학에 와서도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거는 조금 다들 꺼려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외과를 힘들고 보수도 비슷한 외과를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정신과를 가고 싶다고 하고 외과를 가고 싶은 동기들은 많이 없고요. 현재는 뭐 언론에서도 여론에서도 외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외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의과대학 학우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원세영 기자,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관료적인 수가 기준과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네, 제가 듣기론 외상센터에선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보장 지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복지부 지침에 A라는 외상에 적용할 수 있는 B라는 의료행위 처방을 2번만 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의사가 만약 3번 처방을 했다면 추가로 진행한 의료행위 1번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병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네, 정리하자면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치료를 줄일 수는 없으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치료를 계속해서 결국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응급의료계에선 환자 목숨을 두고 촉각을 다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민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며 심사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달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데 예산 삭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8.9% 줄어든 400억 4천만 원으로 올해 339억 6천만 원보다 39억 2천만 원이 감축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불용 예산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남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용 예산 가운데 40억 원은 지난해 진행되기로 했던 경남권역 중증외상센터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불용 예산 중 61억 5,200만 원은 중증외상센터가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 남은 비용입니다.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설립비와 별도로 전담 전문의 1명당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5명의 의사를 국비로 지원하면 병원은 1명을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역시 전담 의사 18명을 두고 있지만 12명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공익성을 가지는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그 이국종 교수님의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라도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국민들의 이런 관심을 받게 된 것부터가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의사에 대한 처우 아니면 간호사나 다른
그 센터의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선호하는 직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 앞서 원세영 기자와 함께 말씀하셨던 문제점들, 혹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정 교수의 소신 발언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정치인들과 각종 기관들이 외상센터의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을 정하는 보건의료당국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그 기준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증감을 실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예상정책처에선 본 사업의 목적은 자체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센터들의 정확한 운영 수지를 파악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어떤 견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열악한 상황에서 중증 외상센터를 힘겹게 응원하는 의료진에 대해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지원의 뜻을 모아준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 다자간 협력 등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네, 권역외상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정책들이 단기적인 탁산 공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점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분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의 혈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탱해 나가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진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버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역외상센터의 정의와 논란이 되기까지의 과정, 의료진 부족 문제, 관료적 수가 기준과 예산 감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김태형 기자와 원세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일대는 표면상에 존재가 보고된 적이 없는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강수가 파손됐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던 한동대. 외벽이 떨어져 나가 회색빛으로 변한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 한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통째로 땅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1년 남짓은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나 아니면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SUBS 취재파일 기자 김양호 씨와 함께 한반도 지진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5일 포항 지역에서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진으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항 지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11월 15일 수요일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이후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날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날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수능 당일 여진을 우려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반도의 지진이 잦아진 원인이 뭔가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개 2011년 거대 쓰나미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야기한 규모 9.0의 일본 대지진의 여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지진과 일본의 지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2011년에 발생했던 일본의 대지진이 오늘날 한반도에 잦아진 지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바로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중 경상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양산단층의 운동이 활발해졌는데요.
경주와 포항 등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 내부 활성단층의 운동 상황, 쉽게 말해 한반도 지진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8일 JTBC 뉴스룸에서 단독 공개된 포항 지진 당시 지각 변동의 모습을 3D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단층이 찢어진 단면인 파열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열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단층의 이동 방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한반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예측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지반이 액상화되는 현상이 한반도에서 관측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함은 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이 큰 지진에 대하여 우리 국가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나요? 네, 먼저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민방위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연도별 재난대응 훈련 현황입니다. 대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지진 사태 이후로 변화된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긴급 재난문자 관련 사항인데요. 긴급 재난문자 발송처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바뀌면서 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간이 단축되었고, 더불어 지역 자치단체별로 지진 대응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지진 대비책을 매뉴얼로 수립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현장 대비 훈련도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시설물 관련 대책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경주와 포항 지진 모두 시설물의 피해가 컸잖아요. 이처럼 시설물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네, 먼저 지진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물 내의 내진 설계입니다. 지진이 잦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일본은 모든 시설물의 내진 설계가 잘 겸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에 처음으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2017년 12월 1일 이후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198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모두 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더불어 건설사마다 특화된 제반 기술을 바탕으로 내진 설계를 보강해 왔습니다. 한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규모 6.5 정도의 지진을 견딜 정도의 내진 설계를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88년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고 고층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들 또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비책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위험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항 지진 때도 포항 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들이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균열이 심하게 생기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 유명해진 포항 지진 이후 아파트 외벽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큰 균열이 생겼는데요. 네, 건물 균열은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재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없는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 주택들을 모두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용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를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진 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건물 주소를 검색하시면 주거용 건물의 경우 허가 신청 연도와 내진 설계 유무, 건축물의 구조 등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내진 설계를 알려주고 스스로 대처하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노후화된 건물과 경제적으로 재건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직접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층은 경상도 일대에 자리 잡은 양산 단층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 일본 대지진의 사례만 봐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와 지진의 유력 발생지가 밀접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죠. 한반도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보시면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와는 600km 떨어진 곳이라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경주, 포항 등 지진이 활발해지면서 불안감은 정말 큽니다.
보시는 영상의 내용과도 동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 7.0의 지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 건물들은 규모 8.0에서 9.0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의 비교입니다. 당시 일본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대 큰 쓰나미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원자력 발전소가 대개 해안가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등 수심이 낮아 쓰나미 발생 확률이 낮고 거기에 10m 높이의 해안 방벽을 높여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하거나 일본과 동일하게 대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하게 된다면 큰 위험이 있을 거라는 불안함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원전 건설 반대와 찬성 입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를 통과한 사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후부터는 편의상 행안부라고 칭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경주 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지진 발생 위험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집 안에 있을 때, 야외 활동을 할 때, 지하철 안, 엘리베이터 안 등 장소별 상황별 지진 대피 요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진 시 실내에 있다고 바로 실외로 나가는 경우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동이 느껴질 때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진동이 멈춘 후에 머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공터와 공원같이 넓은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실내 대비 요령은 우리 다수의 국민들에게 익숙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집 안에 있는 시간보다는 바깥 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학교나 영화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해야 하나요? 네,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있을 경우 학교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집에 있을 경우 지진 대피 요령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혼란을 이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꼭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백화점 등 세부 장소별 대피 요령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모두 안내 방송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라 달라 같이 자세한 대피 요령이 아닌 사고 시 상황 조치를 단순히 따라달라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과거 지하철 사고 시 안내방송도 없이 승객들만 놓고 도망간 기관장의 사례를 떠올리며 과연 안내방송과 안내자의 지시를 믿고 따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과거 세월호 사고 등에서 안내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사건들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재난 시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대처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많은 사람들의 혼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안내자를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연적 재난이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따른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던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국민 모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난 정부 세월호 사고의 대처에 비하면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신속한 대처는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진 대처 노하우를 쌓아온 일본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지진의 유력 발생지와 원자력 발전소가 근접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은 안전 선진 국가가 되길 바라며 2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양호 기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역외상센터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의 실마리, 그리고 한반도 지진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학기 SUBS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